당신은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을 잃은 후 제 딸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수년간의 희생과 혼자서 그녀를 키우며 가진 모든 것을 바쳤는데 갈 곳 없이 그녀의 현관 앞에 서서 당신이 내 미적 감각을 망쳤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만약 그녀가 제가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정말로 그녀를 키운 여자를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믿는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딸의 문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손에는 가방, 다른 손에는 젤을 들고요. 옷에 달라붙은 연기는 후회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제 집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추억, 제 삶의 모든 부분이 재와 침묵으로 변해버렸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앞에 서서 수십 년 동안 요청하지 않았던 것을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깨끗했다. 돌 벽면, 높은 검은 문, 잡지 표지처럼 정렬된 화분들. 그녀가 문을 열자 현관 불빛이 그녀를 황금빛으로 감쌌다. 실크 블라우스 위에 흰색 카디건을 입은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왜 여기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가방이나 코트에 묻은 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저를 베이지색 소파에 묻은 얼룩처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머물 수 없어, 엄마. 내가 미학을 망쳤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뭔가를 중얼거렸을지도.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부드럽지만 최종적인, 매우 길고 잔인한 문장의 마지막 마침표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 밤 내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고속도로 옆에 오크 뷰인에 머물렀다. 한밤에 28,000원이었다. 젖은 카페트과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침대, 램프, 그리고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깨진 거울이 있었다. 그게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전화기를 쳐다봤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김하은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10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모기지, 딸, 그리고 비가 오면 시동도 안 걸리는 고장난 뷰익을 남겨두고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재단사에게 옷을 만들어 팔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김하은의 삶의 남자를 들여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하은은 전과목 A를 받았고 장학금을 받아 영양사가 되었으며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해 찰스턴으로 이사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완벽한 삶을 쌓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 차, 새 집, 새 친구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새 삶을 향해 내딛는 每一步都感觉像是离我越来越远. 그래도 그녀가 갈 곳 없는 저를 문 밖으로 내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텔에서 나는 조용히 울었다. 옆방에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는 울지 않는 사람이다. 일을 잃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 가족 한 명도 없이 언니를 장사 지냈을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목이 타는 듯이 울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의 가시, 그녀의 완벽한 인생의 캔버스에 묻은 얼룩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제 발은 저를 오크우드 테라스로 이끌었습니다. 김하은을 키운 작은 두 침실 집이 있던 옛 동네였습니다. 철망 울타리와 민들레로 가득한 뒷마당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곳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현관에 앉아 큰 금속 그릇에 완두콩을 까고 있었다. 예전처럼 그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새들이 흩어지도록 크게 웃었다.
김서연,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유령을 본 것처럼 보이네. 저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크 뷰인에 머물고 있고 공기가 필요하며 상황을 정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넌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니야. 설탕, 그녀가 말했습니다. 넌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앉아 옛날 이야기, 딸들, 빠르게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내 슬픔을 뚫고 들어왔다. 너는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어, 김서연. 단지 주먹을 휘두르는 법을 잊었을 뿐이야. 그날 밤도 잠을 못 잤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하은을 위해 한 모든 일을 생각했다. 모든 희생, 모든 해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의 소파에 앉을 자격조차 없었다. 새벽 3시, 나는 가방 속에 숨겨둔 작은 검은 노트장을 꺼냈다. 그 노트장에는 내가 평생 모은 모든 돈을 넣어두었다. 주식, 옛날 CD들, 바느질 돈, 누구도 모르는 작은 조각들, 약한 모텔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합산했다. 그것은 큰 재산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위해 충분했다. 2주 후 그 집을 찾았다. 큰 흰 기둥, 넓은 감싸는 발코니, 그림처럼 펼쳐진 습지 전망. 매물 설명에는 남부 여인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하은이 14살 때 잡지에서 같은 집 사진을 동그라미 치며 언젠가 거기서 살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저는 그 집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선한 흰색 페인트, 정돈된 잔디, 앞마당에 당당히 서 있는 밝은 빨간색 매매중 표지판, 그리고 그 사진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캡션은 없었습니다. 단지 사진만. 전화벨이 울리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 집 사진을 보냈어요? 왜냐면 내가 샀으니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침묵. 내 거야? 나는 덧붙였다. 아니면 내 거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팔 생각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널, 왜 그렇게 하려고 해? 왜냐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목소리를 안정시키고 말했다. 내 취향에 맞으니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알 수 없었지만 이건 단순히 집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건 훨씬 더 큰 것의 시작이었다. 우리를 깨뜨릴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를 다시 이어줄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먼저 파헤쳐야 할 비밀들이 있었다. 그리고 김하은이 지난 몇 년간 비밀을 숨겨온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였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전화할 거라고 반쯤 기대했다. 아마도 소리치거나 울거나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침묵이 묘지 속 두꺼운 안개처럼 나를 감쌌다. 차갑고 무겁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나는 오크 뷰인에서 또 한 밤을 보냈다. 매트리스가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문 밖의 자판기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그 침묵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서두르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제가를 잡고 있었다. 다음 아침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산 집이었다. 언덕 위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그 집은 넓고 환영하는 듯했고 현관은 일요일 커피와 속삭이는 소문을 기다리는 듯했다. 방마다 돌아다니며 오래된 목재 바닥이 내 발걸음에 맞춰 삐걱거렸다. 마치 내 앞을 지나간 모든 발자국을 기억하는 듯했다. 공기에는 레몬 광택제의 향기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더 오래된 것이 있었다. 역사가 다시 쓰이기를 기다리는 듯한.
식당에는 햇빛을 완벽하게 받아 작은 무지개를 벽에 뿌리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었다. 김하은이 테이블 끝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손님들을 완벽한 미소로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가 그 사진을 단지 휴대폰 속 사진 이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때 자갈길에 타이어가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설룸에서 종이컵에 담긴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그대로 머물렀다. 기다렸다. 한 분 후 앞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녀는 2날 전에 내가 보낸 열쇠를 사용했다. 벨벳 주머니 안에 깔끔하게 넣어둔 열쇠였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불안하게 울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결국 그녀가 나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나무 바닥을 쾅쾅거리며 작은 총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지친 모습이었어요. 부은 눈, 끝이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평소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걸 샀어? 그녀는 벽이 사라질 것처럼 열심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라탄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미적 감각을 망쳤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내게 더 잘 어울리는 걸 찾아봤어. 잠깐, 정말 잠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다 곧바로 다시 정돈하며 등을 펴며 곧게 세웠다. 이건 웃기지 않아? 엄마. 웃고 있지 않아? 내가 좋아할 거라고 알면서 집 사진을 보내고 그 위에 매매 중 표지판을 붙였잖아. 내가 표지판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대신 깜빡이며 분명히 당황했다. 이건 복수야. 아니야. 나는 항상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거울이야. 우리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내 세상은 정돈되어 있어. 구조화되어 있어. 모든 것에는 자리, 모습, 기준이 있어. 나는 그 안에 맞추어야 해. 그녀는 목을 삼켰다. 당신은 예측할 수 없어. 엄마. 당신은 말을 함부로 해.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지 않아.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어울리라고 키우지 않았어. 나는 너를 당당히 서라고 키웠어.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그게 왜 글을 고쳐 쓰는 거야?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머리가 갑자기 내 쪽으로 돌아왔다. 무슨 말이야? 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떠나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녀의 입이 살짝 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불타버린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있는 오래된 사이드 테이블로 걸어갔다. 상자에서 낡고 모서리가 구겨진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편지를 펼쳤다. 그 편지는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가 떠난 지 8년 후에 쓴 편지였다. 그 안에는 용서를 구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다. 목적을 찾았다고 했다. 돌아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2번이나 방문했지만 문 앞에서 돌려보내졌다고 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릎이 풀리며 소파에 쓰러졌다.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했어. 그녀는 나보다 자신에게 말하는 듯 속삭였다. 그가 전화했어요. 제가 받았어요. 그는 우리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16이었어요.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화가 났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저는 그를 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글을 지웠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동자에 차올라 속눈썹에 달라붙었다.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결국 내 손을 잡았다. 집을 파괴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야. 김하은,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불이 아니야. 때로는 침묵이야. 우리는 그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렀다. 세월의 무게가 우리 둘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 집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그녀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결정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내 눈을 찾았다. 만약 내가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면.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 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야생화들로 뒤덮인 정원. 땅의 틈새에서 생명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럼 다시 시작해야 할 거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쉽지는 않을 거야. 쉬운 건 원하지 않아. 그녀가 목소리에서 갈라지며 말했다. 너를 원해. 내 마음의 일부는 그 말에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다른 부분, 그녀가 혼자서 그녀의 현관에 서 있던 모습, 완벽한 흰색 카디건, 문이 내 얼굴에 부드럽게 닫히는 순간을 기억하는 부분은 단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럼 말하지 마. 내가 속삭였다. 보여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벽에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듯이 집만이 비밀을 숨기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상자 안에 또 다른 편지 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김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나며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날까지 내가 보지 못한 것. 이상하다. 단 한 장의 종이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정확히 그 순간을 기다려서 당신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 나는 아침 햇살이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은 아침 식사 공간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발견했다. 밖에서는 아직 내려놓지 않은 매매 중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의 일부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 도전, 변화의 약속. 봉투는 노랗게 변해 있었고 부서지기 쉬운 테이프로 밀봉되어 상자 바닥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열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필체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그의 필체를 보지 못했지만 즉시 알아차렸다. 날카롭고 기울어진 급한 듯한 필체. 그가 항상 서두르는 것처럼 심지어 앉아 있을 때조차 펜의 각 행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편지는 단 4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수십 년이 아니었다. 고대 역사가 아니었다. 4년. 카세트 테이프가 이미 사라진 시대였지만 두 번째 기회가 아직도 간신히 숨쉬고 있던 때였다. 김서연, 이 편지가 내게 전달된다면 내가 마침내 다시 시도할 용기를 냈다는 뜻이다. 내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지난 10년간 과거의 나 자신과 화해하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겁쟁이였다. 두려움과 실패가 나를 삼켜버렸다. 하지만 내게 알려주고 싶다. 너를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2번이나 돌아오려고 시도했다. 김하은은 나를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이미 넘어갔다고, 내가 오직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읽기를 멈췄다. 손이 너무 떨려 종이가 흔들렸다. 눈이 흐려졌다. 이제 그녀를 명확히 볼 수 있었다. 16살, 날카로운 혀, 자존심으로 가득 찬 소녀. 그녀는 항상 나를 보호해 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열렬히 충성스러웠어요. 세상이 그녀를 너무 빨리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녀가 수년간 침묵으로 품어온 것이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눌러대며 의자에 살짝 흔들며 아픔을 참으려 숨을 쉬었어요. 배신은 아니었어요. 그건 슬픔이었어요.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슬픔.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편지를 마침내 다 읽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 재혼했었다. 잠시 동안 자녀는 없었다. 그의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는 테네시로 이사가서 조용히 살며 중고 서점에서 일했고
보내지 않은 편지를 썼다. 마지막 문장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생에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한 번 더 기회를 바라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마도 클로저를 위해, 아마도 그저 그를 다시 보고 싶어서, 아마도 시간에 지워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이 있는지 한 번에 알아내기 위해 그가 먼저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내 눈동자에 옛날의 열정이 돌아왔어. 그녀는 우리 집 현관 사이의 울타리에 기대며 손가락에 담배를 물고 말했다. 어디 가? 테네시아. 나는 현관 계단에 빨래를 접으며 말했다. 며칠 정도.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거기 뼈가 묻혀 있는 곳이야? 나는 미소 지었지만 거해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하지만 아마도 내가 일부를 남겨둔 곳일지도 몰라요. 3일 후 나는 차를 짐으로 가득 채우고 서쪽으로 운전했다. 수십 년 만에 혼자서 도로 여행을 한 것이었다. 창문을 내리고 라디오를 조용히 틀어놓은 채로 운전했다. 발음조차 어려운 마을들을 지나갔고 죽은 자도 깨울 만큼 강한 커피를 파는 식당들도 있었다. 편지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을 때 낡은 파란 창문 덮개가 있는 작은 단층집에는 이미 저물고 있었다. 마당에 임대 중이라는 표지가 있었다. 배가 뒤틀렸다. 그래도 문을 두드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여성이 문을 열고 내가 묻자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분은 지난 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가 집주인이에요. 땅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가 죽었어요? 라고 겨우 말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부터 끝까지 겨우 3달이었어요. 숨이 막혔다. 울지 않았다. 그저 서서 얼어붙은 채였다.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눈을 깜빡였다. 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큰 미소는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였다. 그분이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떠나간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당신을 위해 뭔가를 남겼어요. 그녀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레몬 오일과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창가 근처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작은 새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나랑 김하은의 옛날 사진, 결혼식 때 눌러놓은 꽃, 그리고 또 다른 편지. 이 편지는 더 짧았다. 당신은 내가 떠돌 때도 내 등대였어요. 행복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심연에서라도 당신이 항상 사랑했다는 걸 알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기회가 있다면 어디에 있든 기다릴게요. 찰스턴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해가 떠오르며 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들 때 차도를 들어섰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김하은의 차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고 볼에 메이크업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편지가 코트 주머니 속에 여전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건네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알아요. 그녀가 내가 말하기 전에 말했다. 편지에 대해 알아요.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하은. 나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그가 너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어. 이제야 알아.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폭풍우 속에서 내 옆에 웅크려 앉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그 작은 소녀를 보았다. 그를 용서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온몸을 떨었다. 나도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장 아니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스위치를 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느리고 꾸준한 비와 같아.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녀가 그것을 느끼고, 얻고, 내가 그녀를 안아준 것처럼 지고 가길 원했어. 진실은 이제 드러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작할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페인트였습니다. 대리석 카운터톱이나 화려한 벽지가 아니라 단순히 페인트였습니다. 흰색, 부드러운 노란색, 침실에는 라벤더색, 따뜻하고 환영하는 색상들이었습니다. 김하은은 거실 벽에 첫 번째 층을 직접 칠했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머리는 어지럽게 묶인 채로 그녀의 비싼 디자이너 네일은 하루가 끝날 때쯤 긁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가 집안을 움직이는 방식에서 느낄 수 있었다.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속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한때 경직되고 완벽했던 저택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무거운 커튼이 내려졌다.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에디슨 전구로 교체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주방 타일을 고르는 것도 허락했다. 그녀의 용감한 마음에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일했다나 김하은이 교정기랑 큰 티셔츠를 입던 시절을 기억하는 동네의 몇몇의 친구들. 그들은 김하은이 된 사람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집이 되어가는 것 때문에 돌아왔다. 집이 아니었다. 안식처였다. 우리는 그것을 로즈 하버라고 이름 지었다. 가족에게 밀려난 여성들, 파트너에게 버림받은 여성들, 세상에게 잊혀진 여성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 나 같은 여성들처럼 여성들. 삶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갈 곳 없는 여성들. 그건 김하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내가 깨뜨린 것을 고치고 싶어요. 그녀는 어느 밤 현관 그네를 깊은 테일색으로 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만 아니라 당신 같은 여성들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여성들을 위해. 저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칠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지니고 있던 매듭이 서서히 조용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로즈 하버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앞마당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플라스틱 의자, 레모네이드, 복숭아 코블러, 2 블록 떨어진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나는 김하은의 대학 졸업식에 입었던 같은 네이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김하은은 현관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 인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를 등졌을 때, 그녀가 단지 잠잘 곳을 요청했을 때, 저는 잔인함과 이기심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하은은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며 말했다. 저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2번째 기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동안 군중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자 몇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 그리고 곧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나는 자리에 앉아 바비큐 냄새가 살짝 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늦게 의자가 접히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간 후 나는 현관 계단에 앉아 별들이 반짝이며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하은이 아이스티 2잔을 들고 나와 한 잔을 내게 건네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었다. 어린 시절 천둥번개가 무서웠을 때처럼. 당신이 옳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집은 집이 아니에요. 나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등기증을 꺼냈다. 몇 달 동안 들고 다니며 구겨지고 부드러워진 등기증은 이미 그녀에게 양도되어 있었다.
이걸 몇 달 전에 줬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해. 그녀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집은 내 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로즈 하버는 남아야 해. 여성들은 남아요. 사명은 남아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일주일 후, 발신자 주소가 없는 편지가 도착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와 여름 피크닉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 김하은은 우리 사이에 어린 아이로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단둘뿐인 것처럼. 뒷면에는 애 독특한 필체로 6개의 단순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너는 집에 돌아왔다. 내가 알았어.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다. 아마 서점의 동료일지도 모른다. 아마 운명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바람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손에 전달하도록 밀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이 집이 더 이상 조용하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현관의 흔들의자에 앉아 이야기들이 넘쳐나며 때로는 자정 이후에 부엌 바닥에서 발가벗고 춤추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처도 있습니다. 깊은 상처들. 하지만 치유도 있습니다. 생명도 있습니다. 김하은은 여전히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자주 웃습니다. 더 오래 안아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녀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옳기 때문에 웃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올바른 답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건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를 짓는데 충분했습니다. 아름다운 무언가, 진정한 것. 김하은이 현관에서 고백한 지 6일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한 지 6일. 당신을 다시 원해요.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 아무도 몰랐던 것, 은 제가 아직 완전히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단순히 상처를 테이프로 덮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치유란 파편과 함께 오래 머물며 왜 처음부터 깨졌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크우드 테라스에 발을 디딘 지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7번째 아침, 저는 익숙한 균열이 가득한 거리들을 운전하며 버려진 부지와 처진 우편함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옛 동네는 김하은을 형성한 만큼이나 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페인트와 꺼진 현관 아래에는 내가 아직도 찾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하은을 키운 그 작은 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땅에 매달려 버티고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울타리는 위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마당에 있던 그 나무, 김하은이 올라가던 그 나무는 높고 튼튼하게 자라나 밝은 흰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 오래 서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채명자. 그녀는 제가 점심을 준비하고 청바지에 패치를 꿰매던 시절의 길 건너에 살았습니다. 이제 80을 넘었을 텐데 시간의 흔적도 없이 현관에 앉아 넓은 모자와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그녀가 손을 흔들며 불렀다. 정말 당신이에요? 나는 웃음이 목에 걸리며 길을 건넜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과거의 일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다. 항상 궁금했어요. 당신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차를 천천히 마셨다. 그가 떠난 후 그를 봤어요. 몇 년 후에요. 그가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자신의 딸들을 찾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내 심장이 아프게 조여졌다. 그걸 왜 말 안 했어요? 그녀는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옛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을지도 몰라. 아마도 내가 그가 노력했다는 걸 알아야 했을지도 몰라. 그가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건 두 번째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가 갔다. 김하은은 단순히 아버지의 문을 세게 닫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묻어버렸다. 상처와 자존심, 잘못된 사랑의 층층이 아래에 숨겨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내 것이 아닌 이야기에 살았다. 나는 과거의 집이 아닌 새하얀 기둥과 바람에 흔들리는 현관 의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매매 중이라는 표지판이 마당에 기울어져 있었다. 낡고 다른 모습이었다. 문턱을 넘어서자 집 전체가 숨을 내쉬는 듯했다. 마치 그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기억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이 마침내 벽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서서 나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김하은조차도 몰랐다. 그곳은 2층 복도 끝쪽에 있는 좁고 삐걱대는 문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 공간은 미완성 상태로 먼지가 쌓여 있고 삼나무, 타임, 그리고 오래된 공기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곳 구석에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는 화재가 발생한 주 이후로 한 번도 만지지 않았다. 내 임대주택을 태워버리고 김하은의 현관에 가방과 재만 들고 머물게 만든 그 화재 이후로 그 상자는 차 트렁크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몇 가지 물건도 함께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아직도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저는 이 상자를 여기 숨겨두었습니다. 잊어버리려고요. 안에는 사진, 오래된 영수증, 편지, 삶의 조각들이 담긴 것들. 그리고 찢어진 노트 종이 조각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하은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었나 봐요. 당신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는 긁어대지 못할 상처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너무 늦게야 깨달았어요. 다리가 휘청거렸다. 지하실 바닥에 주저앉아 상자를 옆에 두고 울었다. 잃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녀를 명확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문 앞을 세게 닫은 여자가 아니라 내가 키워낸 상처받은 소녀, 나와 같은 고통을 지닌 소녀였다. 다만 그녀의 고통은 벽을 쌓았고 내 고통은 거리를 만들었다. 그날 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일을 했다. 밖으로 나가 매매 중이라는 표지판을 내렸다. 다음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등기권을 김하은에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양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선물 워전트. 그것은 책임이었다. 서류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이 집은 50세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비영리 주택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거부당하거나 뒤처진 여성들을 위한. 그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선이었어요. 김하은에게 등기 권리와 함께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미적 감각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미적 감각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문이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없었고 디자이너 코트도 없었습니다. 단지 원시적이고 진짜 모습으로 붉게 충혈된 눈과 떨리는 손에 마닐라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명한 서류를 내게 건넸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는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아프게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열렸다. 새벽 직전 하늘이 풍부한 벨벳 같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 밤은 아니지만 아침도 아닌 무거운 침묵이 떠다니는 순간,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참은 듯한 순간. 그때 저는 로즈 하버의 앞마당에 서서
커피로 손을 녹이며 습지로부터 안개가 밀려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두 여성이 새로 이불을 깐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아들의 집에서 엉덩이뼈를 부러뜨린 후 쫓겨난 여성이었고, 강미래는 남편이 저축을 모두 빼앗고 사라진 후 거의 1년간 차에서 살았던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사건 번호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였다. 그들은 첫 번째였다. 김하은은 단순히 서류를 서명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일에 몸을 던졌다. 비영리 단체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사회복지사와 만나고 식료품과 공과금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자금을 모으기까지 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먼저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게 맞나요? 엄마.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 이름을 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효희와 전화 사이사이 그녀는 바닥을 닦고 벽을 칠했으며 오래된 교회 버스로 기부받은 가구를 도시 곳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는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질문, 뼈에 사무치는 질문들. 나를 낳기 전에 뭘 꿈꿨어요? 가방을 싸서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렸나요? 마지막 질문은 제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녀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하지만 단단한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야 그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도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를 아직 놓아주지 않았다. 로즈 하버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 지 3주 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내슈빌 지역 번호였다.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마음이 가라앉았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이거 맞나요? 네, 나는 목소리가 겨우 떨리지 않게 말했다. 이렇게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의 간호사였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돌봤어요. 그가 만약 당신의 번호를 찾으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힘겹게 앉았다. 그는 매일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분이 당신에게 남긴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틀 후 로즈 하버에 작은 패키지가 도착했다. 평범한 갈색 종이로 감싸여 있었다. 안에는 낡고 다른 가죽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등 부분은 희망과 낡은 실로 이어져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그와 같은 굵고 익숙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내 마음을 잃고 돌아올 길을 찾지 못했을 때조차 내 마음속에 나를 품어준 여성에게. 나는 바로 열지 않았다. 집이 조용해질 때까지,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까지, 손에 든 차가 증기를 내뿜고 불빛이 어둡고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김하은은 내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모든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후회, 그의 추억, 그가 떠나기로 결심한 밤,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순간들, 보내지 않은 편지들. 김하은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림자 속에 서서 부끄러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던 순간, 그는 자신이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멈추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마지막에 그는 썼다. 이 일기가 당신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은 내가 마침내 옳은 일을 했다는 의미다. 김하은에게 말해줘. 내가 그녀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용서했다고 말해줘. 그녀에게 이해했다고 말해줘. 김하은은 이마를 페이지에 대고 울었다. 아이처럼 울지 않았다. 부서진 사람처럼 울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해방된 사람처럼 울었다. 우리는 그 일기를 뒷마당에 있는 마그노리아 나무 아래 함께 칠한 부드러운 파란 벤치 옆에 묻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로즈 하버에 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다. 각자는 가방이나 캔버스 가방보다 더 무거운 인생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떨리며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내 가슴 속 뭔가가 점점 커져갔다. 김하은은 그들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이전에 결코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완전함. 어느 밤 우리는 현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이불 아래에 말려 있었고 내 손은 그녀의 손 위에 가볍게 얹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만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나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창문들, 열린 거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부드럽고 낮은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항상 시끄럽고 화려하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지친 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가 새로 이불을 펴고 베개 위에 놓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당신은 집이에요. 김하은과 저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속에서 일어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것은 이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누구의 미적 감각에도 맞지 않는다. 그저 속해 있을 뿐이다. 사랑처럼, 진실처럼, 가장 길고 외로운 길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로즈 하버가 문을 연 지 3달 후, 소문은 찰스턴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지역 뉴스는 이를 잊혀진 이들의 남부 성소라고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기부품이 쏟아졌다. 가구, 침구, 책 더미, 따뜻한 이불.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5개의 새 매트리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혼자서 죽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벽 밖에 누구도 로즈 하버가 왜 성스러운 곳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관의 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하은이 직접 수놓은 손수 만든 커튼이나 신선한 정원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 어지러운 사람, 너무 복잡한 사람이라고 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자녀나 연인에 의해 버림받은 여성들, 아니면 시간 이트셀프에 의해 잊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각 여성은 가방보다 더 빡빡하게 포장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오은영 82세, 전직 재즈 가수, 2번의 뇌졸중을 겪었고, 가족은 오직 수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조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단 하나의 낡은 가방과 옆주머니에 사인 싸구려 향수병을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나 같은 여자들을 받아준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밝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오은영은 집에 심장 박동이 되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때 노래를 불렀고, 연기가 자욱한 나이트클럽과 그녀의 마음을 찢은 색소폰 연주자에 대한 야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불꽃에 끌린 나방처럼 그녀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쁨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김하은은 그녀를 숭배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그녀는 오은영과 함께 앉아 얇아진 머리를 빗겨주며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고치지 않고 마음으로만 들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항상 꿈꿔왔던 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오은영이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졌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돌아왔다. 김하은은 공포에 휩싸여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오은영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옮길 때
오은영은 유리처럼 흐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조용히 떠나지 마. 그날 밤 김하은과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우리는 부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던 때처럼 두 사람 모두 거의 입에 대지 않은 따뜻한 머그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어요. 김하은이 빈틈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할 거야. 김하은은 나를 바라보며 눈이 커져 상처받은 듯했다. 정말 무서웠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너처럼 보였어. 그때야 깨달았다. 이건 오은영이나 집, 심지어 그건 김하은이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이 품어온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날 나도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녀는 죄책감과 후회만 남게 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녀를 한때 잔인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두려움이 그녀를 용감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은영은 그 밤을 넘겼고 다음 날도 넘겼다. 5일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더 마르고 느리게 걸으며 산소 탱크를 끌고 오후마다 듣던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오은영이었다. 마지막 아침, 그녀는 단 한 가지 요청을 했다. 노래를 부르며 나가게 해줘. 우리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파란 벨벳 로브를 입히고 다리에 담요를 감아주고 현관 벤치에 앉혀주었다.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녀는 머리를 들어 미스티의 첫몇 소절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그녀는 떠났습니다. 김하은은 그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은영의 유골을 그녀를 위해 심은 장미나무 아래 정원에 묻었습니다. 각 여성은 신선한 흙 위에 한 송이 꽃을 놓았습니다. 김하은은 모두 앞에 서서 손으로 쓴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은영을 위해만이 아니라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고 들은 모든 여성들을 위해 울었다. 그날 밤, 김하은은 어릴 적처럼 내 침대에 기어들어왔다. 말은 없었고 눈물과 침묵,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곳 없는 무거운 사랑만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안아주었다. 다음 아침, 나는 그녀를 선룸에서 커피 머그를 안고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곳을 쓰고 싶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여성들, 이야기들 모든 것.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망설임이 얼굴에 스쳤다. 누군가 관심이 있을까요?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마에 키스를 했다. 김하은, 내가 말했다. 내 이야기가 이곳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 왜냐하면 결국 나를 치유한 것은 집이나 편지나 심지어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였다. 변화를 선택한 것. 다르게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것. 영원히 지속될 것을 건설하는 것을 선택한 것. 그녀는 단순히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항상 가질 배기이었던 삶을 주었다. 오은영의 장례식 후 일주일 후, 나는 선룸에 혼자 앉아 마지막 기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으로 짠 담요, 사용감이 있는 로브, 사바나에 있는 교회 그룹에서 보낸 손편지에는 단순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든 바늘질은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가슴에 대고 잡았다. 라벤더와 추억의 향기가 났다. 집을 산 지 4달이 지났습니다. 김하은이 제 미적 감각을 망쳤다고 말한 지 4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진 지 4달이 지났습니다. 평화는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들며 숨결처럼 거에 놓칠 뻔한 부드러운 노크처럼 그날 오후 문으로 돌진하며 신문을 휘두르며 들어왔다. 누가 다시 일면 뉴스에 나왔는지 알아. 그녀는 찰스턴 가제트를 테이블에 내리쳤다. 그곳에 우리는 있었다. 나, 김하은, 그리고 로즈 하버의 여성들 서로의 팔을 감싸고 현관 앞에서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거절에서 구원으로 찰스턴의 삶을 바꾸는 집.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가 아니었다. 아직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에게 돌아보는 그 여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행복해 보였다. 그날 오후 늦게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달도 이웃이 방문한 것도 아니었다. 소년이었다. 아마 16살쯤 키가 크고 마른 소년으로 가슴에 편지 봉투를 움켜쥐고 떨고 있었다. 당신이에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봉투를 내게 건네고 내가 단 한마디도 묻기 전에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정갈한 필체, 발신자 주소는 없었습니다. 부인, 저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의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와 함께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가 만난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말했죠. 그는 이 편지를 몇 달 전에 저에게 주며 때가 되면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하버에 대한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해해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나는 힘없이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의 필체는 더 어지러워졌지만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김서연,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보다 더 용감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내가 내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이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만드는 결말만 주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내가 남겨두고 간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해 주었어. 이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가 쌓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거절을 피난처로 고통을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당신은 우리 이야기의 미완성된 장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머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상한 방식으로 당신은 우리 모두를 집으로 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당신의 편지를 가슴에 눌러쥐고 울었습니다. 당신을 비워내는 울음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언가를 해방시키는 울음이었죠. 그날 밤 나는 김하은을 밖으로 불러냈다. 달은 높이 떠 있고 공기는 가들리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녀는 조용히 읽으며 입을 손으로 가리고 어깨를 떨었다. 읽기를 마치자 그녀는 어릴 적 세상은 너무 커 보였던 시절처럼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를 더 잘 알았더라면 그녀가 속삭였다. 아직도 알 수 있어? 내가 말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는 별들이 아침으로 녹아내릴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아픔을 부정하거나 잊음으로써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픔을 지고 살아남았다. 우아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깨진 것들이 여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으며. 로즈 하버는 여전히 서 있다. 여전히 여성들이 옷만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도착한다.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리고 매번 문을 열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집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안다. 구원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집은 스스로 지어야 하고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마지막 상자를 풀어놓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한때는 결코 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은 넘쳐났습니다. 기부받은 책들, 편안한 서로 다른 의자들, 시간보다 조금 늦게 틱택 소리를 내는 할아버지 시계, 그리고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 등에 손가락을 스치며 로맨스 소설, 요리책, 전기, 심지어 투킬레이 마킹버드의 초판본도 있었고 표지 안쪽에 윤수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하은이 제 뒤로 들어오며 카모마일 차가 담긴 뜨거운 머그잔과 팔 아래에 폴더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일미에서 오는 빛이었지 화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폴더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최종 인증 서류가 들어 있었다. 로즈하버 잉크, 주정부 인증 전원 생활 비영리 단체. 이제 공식적이야.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는 진짜야. 나는 서류들을 손에 쥐고 그 무게를 느꼈다. 당신은 항상 진짜였어요. 내가 속삭였다. 그저 기억해야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우리는 복도에 사진을 걸었다. 우리와 함께 머문 모든 여성들의 초상화. 각 미소 아래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단순히 추억으로만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두 번째 기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 레몬 발을 담은 트레이와 모든 당당함을 품고 들어왔다. 사진을 끌 때마다 눈물을 흘릴 거야. 그녀가 농담을 했다. 아마도 내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녀가 눈짓을 하며 말했다. 아직 돌 조각상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날 저녁 늦게 나는 침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를 고치지 않았다. 옷을 고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버림받은 여성이나 잊혀진 여성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완전한 누군가를 보았다. 그때 오래전에 낡은 일기장 뒤쪽에 숨겨둔 목록을 떠올렸다. 제목은 다시 집을 가질 때였다. 서랍을 뒤져서 찾아냈다. 종이는 바삭바삭했고 잉크는 바랬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문턱에 놓인 흔들리는 의자, 소란스러운 부엌 복도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밤에 흐르는 음악뼈 속까지 느껴지는 평화, 나를 보는 딸, 모든 항목을 체크했었다. 목록을 조심스럽게 접어 책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작은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복도로 돌아섰을 때 그녀를 보았다. 김하은, 현관문 옆에 서서 스웨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리창을 통해 저녁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눈동자가 반짝였지만 이제 그녀가 품은 눈물은 더 부드럽고 풍요로웠다. 감사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마치 소중한 것을 잡듯 움켜쥐었다. 오늘 뭔가를 찾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나를 사무실로 이끌고 봉투를 건넸다. 깨끗하고 새하얗고 열리지 않은 테네시에서 발송된 우편물이었고 반송 주소는 없었다. 안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다. 나였다. 그리고 김하은, 3살도 안 된 아이가 그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고 우리 모두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그녀의 거친 블록체로 쓴 글씨가 있었다. 그녀는 잘 자랐어. 서명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우주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속삭임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질문에 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답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생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굽어지고 부서지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충분히 고집스럽다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고치기 위한 도구를 건네준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창문에 촛불을 켰다. 잃은 이들을 위해가 아니라 아직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해. 현관은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오래된 이불 아래에서 손들이 서로를 찾았다. 누군가 기타를 부드럽게 퉁겼다. 계피와 옥수수빵의 향기가 밤 공기에 퍼졌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결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얻은 결말입니다. 완벽함으로가 아니라 회복력으로, 진실로, 세상이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김하은이 내게 돌아서며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당신이 지은 거예요. 나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침묵을 다음과 같은 목소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집입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운 아침, 현관 베개 아래에 편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전에 밖으로 나갔을 때 오래된 플란넬 로브에 감싸여 커피를 마시고 현관 의자의 익숙한 소리를 듣기 위해 준비했었다.
내 새로운 일상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뒤로 기대자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단순한 봉투였다. 우표도 없었다. 보낸 사람도 없었다. 앞면에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그것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집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김하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여성들은 각자의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이른 새들의 지저김과 먼 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희미한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드물고 완벽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타이핑된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상단에는 편지 머리말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과 메이너드 법률사무소. 잠시 동안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마도 나쁜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다. 과거의 복잡한 문제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일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선물이었다. 편지에는 애소박한 유산연금, 작은 책 프로젝트의 로열티, 생명보험 계약이 나를 유일한 주요 수혜자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그중 20%는 직접 로즈 하버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 직접 쓴 조항에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곳에 놓여 있던 사랑의 계속을 위해. 저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현관 벤치에서 울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용하고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도 자신의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김하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팔을 벌려 저를 껴안으며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결코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죠. 상속금으로 우리는 로즈 하버를 확장했다. 2개의 침실, 새로운 공동주방, 그리고 습지를 내려다보는 아늑한 글쓰기 방을 추가했다. 김하은의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그 방을 S룸이라고 이름 지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희망 때문이었다.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몇 주 만에 기자들이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기부금이 늘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어요. 김하은은 모든 것을 조용한 우아함으로 처리했어요. 한 손에는 클립보드, 코에 안경이 걸린 채 자존심과 외모에 갇혀있던 내 딸이 이제 목적의 빛 속에서 서 있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촛불을 켜고 저녁을 마련했어요. 모든 여성들, 직원들, 마을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날을 위해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우리는 감자 퓨레 그릇을 돌리고 옥수수 빵 접시를 나누며 웃음과 대화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순간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곳을 뭐라고 부르나요? 보호소인가요? 집인가요? 저는 김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말이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즈 하버는 단순히 집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100개의 2번째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것, 김하은의 것, 오은영의 것,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것도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어딘가에서 혼자 앉아 다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줄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내 말을 들어주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돈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서서 내 생명을 구한 말을 속삭일 누군가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으로 돌아왔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